지금부터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주제는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님께서 이 세션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제2세션은 1세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중 질의응답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청중들께서는 각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는 질문지에 최대한 간결하게 질문을 작성하셔서 스태프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명한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점심 직후에 휴식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제2세션을 시작하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제2세션의 사회를 맡은 유명환입니다. 특히 세종연구소 이영준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국내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정하지만은 이렇게 또 세미나를 한미일 같이 모여서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동적이고 어려울수록 소위 평상적이라고 할까, 비즈니스 as usual을 유지하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해외에서 오신 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세션 주제는 조금 전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전체 큰 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근데 1세션에서는 이제 한미 동맹 관계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 이 세션도 같이 연관돼서 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션은 그 미중 경쟁과 한미일 안보 협력, 매우 시급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패널에 참가하신 분 4분하고 화상으로 참석하시는 골든 챙 씨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프레드 플라이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오전 세션에도 참석을 하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라이스 부소장님은 특히 국제관계 및 안보 문제 전문가로서 많은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8권 이상 출간하셨고, 곧 금년도에 새롭게 출간 예정인 책이 벼랑 끝 핵전술, 북한과 백악관, 맞습니까? 네, 곧 출간될 건데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저부터 아마존닷컴에 구독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 오신 모리 다케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십니다. 이 모리 차관님은 커리어 디플로마스로서 일본 외무성의 제일 높은 자리가 사무차관입니다.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외무대신은 국회의원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고는 사무차관이 제일 탑 공무원이십니다. 특히 그 미국 담당 국장을 하시면서 특히 트럼프 아베 정상회담 2017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만은 그 정상회담도 많이 참여하셨고, 특히 이 한미일 세 나라의 차관급
대화도 주도적으로 개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미일 외무부 간의 협력, 그것은 2023년 8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은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준영 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십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현재 동대학원의 국제지역 연구센터장도 맡고 계십니다. 특히 현대 중국 정치, 동북아 국제관계 관련해서 주요 언론 매체 많이 해설도 하시고 또 그 외에 대통령 국가안보 자문위원이라든가 외교부 국회 이런 자문위원도 많이 하시고 특히 25건에 달하는 조술 활동을 하셨고 언론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설도 하시고 해서 모두가 잘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후에 화상으로 참석하실 예정인 골든창 시사평론가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분은 이제 뉴스위크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셨고 그분도 중국 관련해서 몇 가지 책을 쓰셨어요. 그 Plan Red라고 그래가지고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제목만 봐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스턴스를 가지신 분인지 신박이 됩니다. 그 다음 책은 The Great U.S.-China Tech War, Technology War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China is going to war 이런 책들을 쓰신 분입니다. 조금 후에 비디오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것으로 들었습니다. 끝으로 last but not least라고 그러죠. 우리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원입니다. 현재 애틀랜틱 카운슬의 개원 연구원으로도 계시고 서울대학교 국제연구소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특히 이 한미 동맹 관계에서 확장 억제, 비확산 전략 이런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세션 진행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한 1시간 한 40분, 30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오전 세션과 같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자유롭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이후에 제가 각 패널리스트들한테 한두 가지씩 질문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얘기한 대로 우리 청중으로부터 질문은 조금 그 앞에 있는 메모지에 좀 적어주시면은 제가 중복을 피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에서 양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 프레드 플라이스 부서장부터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회자의 하나의 그 입장에서 이 주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1, 2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일 세션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느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전쟁 억지이고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왔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정책 통상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만 오늘 아침 세션을 통해서 많이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한국, 오늘날의 한국은 국내, 국외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제가 영어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Korea at Crossroads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이 세션 주제가 이제 그 미중의 갈등, 미중 전통적인 그런 한중 관계 이런 거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견지해온 소위 안미 경중,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의 이런 개념을 지금까지 소위 ambiguity라든가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특히 제가 한마디 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작년에 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 같은 모호성,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의 모호성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그런 한미일 간의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조명이 안 됐지만 그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발표된 그 공동 문서, 그것이 A4 용지로 7페이지나 됩니다. 엄청난 그런 분량의 합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캠프 데이비드 스피릿,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죠.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 프린시플,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의 공약, 커미트먼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눈 구체적인 행동, 액션 플랜을 다 담은 문서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와서 이 한미일 이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포커스는 역시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북아시아에 중국과 바로 인접한 한국, 일본이 없이는 미국의 대중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미일 협력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고, 지난 2월 7일 날 이시바 총리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회담할 때도 그런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안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너무 좀 서서히 길게 쓰는만은 먼저 Fred, take your floor, please. Floor is yours. Thank you so much, and thank you for the advertisement about my forthcoming book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hich will look at the growth of this program from Eisenhower to Biden. And I am going to try to get it translated into Korean. I think that it'll be of interest to you. I've been working on it for a long time. I had to get the CIA to clear it and the State Department, and Texas A&M Press will be publishing it, so I'll get you a copy when it comes out. One of the most appalling exampl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omplete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and norms of behavior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a few years ago, when we found that they had set up at least one, I think several, police stations in American cities. And I know one was in New York. This was an office full of Chinese security agents, and their job was to harass Chinese nationals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sure they didn't engage in anti-China activity in our country, on our territory.
they established what was being referred to as a police station. Can you imagine if the FBI tried to do that in Beijing? Those FBI agents would never be seen again. But I mean, just the boldness of this dictatorship, thinking it could get away with this, I think it just shows that we're facing a foe here that will do anything to counter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China is exploiting free trade, it's stealing trade secrets, it's engaging in activities that is posing severe threats to the world order, including the huge surge in its missile force. We know its nuclear force is increasing, but no one knows how much, because China has never participated in a nuclear arms reduction treaty. The U.S. has raised the idea of adding China to the New START treaty and to maybe the INF treaty, making it a global INF treaty. China's never interested. There's never been an inspection of their weapons. We have an idea how many weapons the Russians have and how much, and we reveal how many weapons the U.S. has, but the Chinese nuclear arsenal is still a mystery because it simply won't let the world know what it's building. And this arsenal is a threat to global security. And it's worth noting that China is why Iran and North Korea are pursuing nuclear weapons. China gave fissile material to Pakistan. And Pakistan getting nuclear weapons was the source of the Aku-Khan network, which led to Iran's pursuit of nuclear weapons, Libya's nuclear program. Aku-Khan helped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China was the spark for this proliferation effort. It's the only nuclear weapon state that proliferated nuclear material and has made the world more unsafe for decades. North Korea may not have a nuclear program right now if China had not given fissile material to Pakistan decades ago. It just shows a lack of regard for international norms. Cybersecurity is a real concer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know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dedicated military units dedicated to conducting cyber warfare, breaking into government and personal files worldwide. And they've broken into U.S. government files, and there have been repeated efforts of U.S. congressmen being targeted who have been critical of China. Records of federal employees have been broken into. I have no doub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my federal records having been worked in government. It is an aggressive effort to basically break the norm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steal secrets. There's been an enormous surge in the Chinese military, as we know, over recent years. China would like to turn the South China Sea into a Chinese lake and is building bases on sandbars and atolls in the region. Some of them have airstrips to try to extend China's reach there. I'm confident t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vigorously defend freedom of navigation. I give President Biden credit for that too, that he believes that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Taiwan Strait,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sea areas in this region have to be free, that China simply can't make a completely unsupported claim of territorial control for this area. But when we think about what President Trump's policy will be towards China, it isn't what you think. Now, I mentioned earlie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full of China hawks who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threat from China, that there's an effort to redirect U.S. military resources from Europe to the Asia Pacific because of the threat from China. But Trump also believes in dialogue, and I think his approach is going to be tough, but also to talk. He sincerely would like to have discussions with President Xi and his government. You may know he actually invited Xi to his inauguration, which really was an unprecedented offer. Xi declined. He did send his vice president. Trump and Xi talked just before the inauguration. And this is what we want American presidents to do. As I said earlier, they should be talking to both friends and foes. And to the extent that we can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which at the same time deal with their malign behavior, that's going to be hard. It's going to take sophisticated diplomacy. I think Trump has the people lined up to do this.
but the element of dialogue is a serious one for Trump. And I think the Chinese are interested. The Chinese, like many dictatorships, respect strength. And I think if we deal with China from a position of strength, we can get dialogue that may have some benefits. I don't think Biden was dealing with China with strength. I think that the first serious meeting between U.S. and Chinese officials in Alaska, I think it was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a catastrophe and put us on a bad trajectory throughout the Biden presidency. But we have a different president now who's taken a different approach. There's things we have to press China on, and one of them is the origins of the COVID virus, which they've never been pressed on. This is a virus that originated in China that leaked out of a Chinese biolab. I know there's been efforts b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in our intelligence agencies, in our media, to play games with that, to say, well, maybe it originated naturally. We all know that's not what happened.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o demand answers and basically get information on the origins of this deadly disease so we understand it better, so we can defend against a future pandemic better. We still don't have that information. The world doesn't seem interested in pressing China for that information. Europe certainly is intereste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s controlled by China, so surprise, surprise, it's not interested in getting an answer either. But it's a serious issue, and we have to address it. I did a speech at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in Washington recently, and I was asked a question about, is China meddling in South Korea's political system and elections? And I said, of course it is. China's meddling in the free systems of every country. And I think my friend Gordon Chang will have more to say about that. There's Gordon, he's listening to me carefully. My expertise in China pales in comparison to Gordon's expertise. He's written extensively on China. I have not, so you'll have to forgive me. I'm an amateur at this. But it's an issue that we have to get after, and I think that this is something that Trump is going to make a priority of. But I think there's going to be talk, there's going to be dialogue, there's going to be demands for answers on COVID. The Biden administration talked about dealing with intellectual property theft, but really didn't do anything about it. I think there's going to be much stronger restrictions on this effort by China to steal trade secrets. And I heard some discussions recently that the Chinese government thinks that they can exploit differences with the United States over tariffs by telling business leaders, well, you can invest here instead of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I don't think many businesses are going to tak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up on that. China's a bad business environment, and businesses are leaving China, and I don't think the fact that there's differences over tariffs is going to encourage companies, especially companies with sensitive technology, to go into China where their technology will be stolen and incorporated into a factory down the street by a Chinese company. We know this is going on, and that's why we're seeing companies leaving China in droves. So I'm not going to go on any longer because I sort of said what I needed to say earlier today, but I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se important issues, and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the comments from the rest of the pane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이 걱정하는 그런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신과 동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 인게이지먼트를 희망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실 일기 때인가 2017년 4월이라고 기억하는데 마라고의 시진핑 주석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중에 알려진 거지만은 그 한국에서 큰 파장이 일었던 게 그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선반도, 한반도는 옛날에 이것이 중국의
뭐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일부였다든가 어떤 그 비슷한 코멘트를 한 것이 나중에 알려짐으로써 한국에서는 엄청난 그런 파장에 이뤘던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모리다 게오 전 사무차관님께 플로어를 드리겠습니다. Well, thank you, Ambassador. I would like to thank the Sejong Institute for having me today. We live in an era full of turbulences, and especially today I'm very happy to be in Seoul, the day of tariffs, and tomorrow we will have the court decision. So I feel really how dynamic what kind of dynamic there is in the development of our region. Listening to today's discussions among Korean and US participants, it was really enlightening and also reassuring. I would like to thank General Flynn and Mr. Freitz for these reinsuring messages. I felt like I would like to hear that every day. So my presentation will be therefore based on trust in our alliance, and I would like to start with a very simple fact, and that is that the security of Japan and ROK are absolutely inseparable. This is a geopolitical fact which is apparent as soon as you look at a map of Far East. And both countries live in a very unfortunate environment. We have North Korea and two nuclear-armed military giants, China and Russia. And in this extremely challenging strategic environment, the security of Japan and the ROK can hardly be ensured without the deterrence provided by their respectiv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We highly appreciate the firm US commitment. I attended many meetings between Prime Minister Abe and President Trump in his first term,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leaders were really excellent. And maybe I introduced to you one episode which I clearly remember, and it was when the two leaders were discussing host nation support. And Prime Minister Abe was explaining that, it is not so easy to jump up with the contribution. The atmosphere was not so good. But then Prime Minister Abe said that tens of thousands of young Americans crossed the ocean and risked their lives serving on US military bases in Japan to defend the country. And I think this is truly priceless. So I think because this came from his bottom of his heart, I think that was appreciated by the American delegation, and I'm sure that this statement represented and still represents the feeling of most Japanese people. So we truly appreciate the US commitment. And against the background of what I said, I think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two alliances, Japan, US, and ROK, US, they have to go hand in hand. And therefore, nobody can have any doubt that the most effective way
for enhancing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two alliances is to have a channel through trilateral talks. And furthermore, the value of the bases in both countries.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US military bases, both in Japan and ROK, are more than just assets for the defense of these two countries. They provide essential and indispensable infrastructure for the US to project power across the Far East and beyond. China is pushing unilateral changes to the status quo through force and coercion. Force and coercion. So, eliminating American power projection and gaining hegemony in East Asia, monopolizing Asia's economic growth, and establishing a new world order. These are likely core elements of what President Xi Jinping calls the Chinese dream. We hear from some leaders in other Asian countries that they do not want to be forced or pressed to choose between China and the West. However, such statements reflect a luxury that is only possible because Japan and the ROK have clearly made their choice by hosting US military bases, which enable US power projection and help balance China's pressure on other Asian nations. Japan and the ROK are most entitled and therefore also obliged to have fundamental discussions with the US to formulate a common strategy with a view to never allowing assertive ambitions from China to become reality. From this perspective, when we look back on the history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s framework, I think, was not fully utilized. One major reason for this is, of course, that whenever Japan-ROK bilateral relations became strained, particularly because of historical issues, trilateral cooperation inevitably suffered as well. And another limiting factor was that initially the scope of trilateral cooperation was confined to the Korean Peninsula. Well, this was understandable given that North Korea posed the most immediate threat to all three countries. But there was also likely a desire to avoid the perception of the three countries ganging up on China. However, by the time President Xi Jinping assumed office, such hesitation gradually faded. While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key focus, the areas of trilateral cooperation have expanded to East Asia and beyond. This expansion advanced also, or even, under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I had multiple discussions and consultations with then First Vice Foreign Minister Choi Jong-un, and together with then US Deputy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 we held trilateral talks. And fortunately, the scope of our discussions extended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nd even beyond East Asia, encompassing the entire Indo-Pacific region. And following the change in the administration in the ROK in 2022, Japan-ROK relations made significant strides, and this led to the historic trilateral summit among Japa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eld at Camp David in May 2023. So the shared foundation for our trilateral cooperation on regional affairs is the concept of a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was first proposed by Prime Minister Abe in 2016, and this concept was embraced as a
shared vision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President Trump's first term in December 2022, the ROK also announced its own Indo-Pacific strategy. So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hat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continues to be affirmed today. It was once again confirmed during Prime Minister Ishiba's visit to Washington on February 7th in his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and again during the Japan-US ROK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February 15th. And notably, another such meeting is taking place today. So, what is this concept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So, it is a rather subtle, ambiguous concept, sounds innocuous, but what is the importance of this concept? One pillar, one very important factor is that with that we include the Indian Ocean and India as a player in our common region. So India must be included in our strategic thinking. This is one point. And the next point is that the methods we use for this concept is connectivity in the region, or freedom of navigation, or rule of law, which nobody can deny. So it is not so dramatic what we say with that concept. But the important character of this concept is that it is not aimed at opposing or confronting any particular idea or country. So this is maybe the reason why ASEAN came up with its own very similar concept, the AOIP, after long years of consideration. So the very diplomatic language of this concept helped the ASEAN countries to join us. So using these innocuous words, I think it is clear that if this concept is going to be realized, it will be incompatible with the China-centered order which President Xi Jinping is trying to establish in our region. So let's be subtle and innocuous. Let's continue to do this free and open Indo-Pacific concept together. So, of course, through trilateral consultations and others, we will have to do collective and individual efforts to push forward this concept. And I really hope that no matter how administrations may change in any of the three countries, I sincerely hope that these efforts will continue without interruption.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Free and Open Indo-Pacific에 대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신 말씀 매우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하고의 관계를 갈등 구조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하고 갈등을 야기할수록 한미 동맹 관계는 훼손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고요. 오늘 모리 차관님께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강준영 한국 외대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고든창 선생님의 프레젠테이션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미국하고 비디오 화상 연결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준영입니다. 이렇게 좋은 또 중요한 자리에 제가 뭐 제 의견이랄 것도 없습니다만은 좀 밝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서 확고한 대중정책 말씀을 앞에서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바이든 정부가 조금 너무 무르게 중국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 때문에 더 이제 확고하게 대중 정책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나름대로 미국이라는 사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뭐 동맹이라는 거가 맺기도 어렵지만 그 유일한 동맹국을 미국으로 갖고 있는 거가 우리한테 나쁜 일이 하나도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그거를 잘 활용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잘 못 썼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한미동맹이라는 이 확고한 틀을 더 제대로 좀 움직이고 운영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중국을 공부하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2기 행정부, 특히 1기 행정부 때는 제 기억으로 2021년 5월 20일인가 그 소위 백악관 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치적으로는 중국은 독재 국가고 경제적으로는 약탈 국가다. 그래서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이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두 번째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정권을 이제 찾았는데 사실은 그 뭐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용어는 다르지만 다만 트럼프 대통령 지금 2기 행정부가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제하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너무 유약했다. 몰아붙일 때 더 세게 몰아붙여서 분명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을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관점인 것 같아요. 그 도전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겠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하고 초기를 이렇게 보면 우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그 다음에 이민 문제, 마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그 당초에 얘기한 것보다는 조금 뭐 공세가 사실은 약간 완화된 것처럼 모습이 비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에 또 지금 34%를 또 부과를 해서 원래 당초에 중국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물론 이제 관세 방법도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은 사실은 지금 약간 관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10% 때렸을 때 대응 관세를 했고 추가 10% 했을 때 또 대응 관세를 했고 이제 오늘 이 관세안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 거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든 보면서 가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지구전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미국 현지에서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중국을 뭐 다루겠다면 좀 뭐하지만 그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가 트럼프 1기 4년도 버텼고 바이든 4년도 버텼는데 우리가 망했냐? 안 망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내년 중간 선거인데 그때까지 버티면 또 우리한테 살 길이 있을 거다. 뭐 우리가 꼭 끌려가라는 법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리고 얼마 전에 딥시크라든가 뭐 이제 이런 소위 과학기술 이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제 그거를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약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작전을 짜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한데 제가 이제 중국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거죠. 이 미국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든 뭐든 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를 가져가는 돈을 더 많이 벌어가는 데가 우선 타겟이 돼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는데 관세를 매기는데 이게 그러다 보면은 우방 간에도 틈이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뭐 미국하고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트럼프 일기 때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조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도 미국하고 약간 거리가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럴 때 중국이 접근을 해왔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한중 간에 물론 이제 정부의 색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한중 간의 경제에 관해서는 그 전보다 교류가 늘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중국은 그 틈을 노리고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이 틈을 과연 지금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굉장히 유화적이죠.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래서 일본에서 통상장관 회담도 열렸고 실제로 올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중국의 인민일보나 황구시보 같은 그 공산당 기관지 자매지죠.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한중일 세 나라가 협력을 해야 된다, 같이. 그리고 통상장관 회담 공동성명도 뭐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디 방송에서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이걸 여쭤봤어요. 한중일이 셋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 나는 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어쨌든 나름대로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실제로 행사는 안 하지만 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뭔가를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중간에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한 상황도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특히 외교 일선에 계시는 그 외교관 여러분들도 늘 중국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은 미중 사이에서 중국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상당히 뭐 우회적이지만 상당히 직설적으로 한국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은 한국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북한 요인은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제일 급한 게 북한으로부터의 북핵으로부터의 위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대화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한미일 3국이 진짜 안보 협력을 할 거면 그런 얘기들까지 좀 깊이 세밀하게 나누면서 과거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한미일 셋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좀 유명한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여러 가지 중국 견제나 이런 데 좋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한일 관계도 우리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 문제만 딱 하면 또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제 시작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 또 그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뭐 한미일 협력 이렇게밖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중국의 위협이 강화되는 이 상황에서 한국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 그것도 잠정조치 수역에다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진짜 양식장이 필요하면 자기네 영해에다 하면 되는데 굳이 잠정조치 수역 끝자락에다 했다고 이거 한국하고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 넘어간단 말이죠. 저희 생각에는 그게 나중에 그 불법 구조물들에다가 시멘트 부으면 인공섬이 되는 거예요. 남중국해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우리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 일본하고 중국도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습니다. 가스전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밑에가 남중국해입니다. 그 위에가 대만 해협이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이 뭐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협력이라는 거는 인도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인태 전략에서 또 우리를 린치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럴 만큼 3자가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 년째 7% 이상 예산을 증강을 시켰고 항공모함 전단을 3개 구축하고 있는데 2049년까지 10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이 11개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그럼 전단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항공모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구축함, 순양함, 뭐 초계기, 함재기, 잠수함 엄청난 전단인데 한국의 서해, 중국이 황해라고 부르는 한국의 동해라고 부르는 한국의 서해에 이 항공모함 전단 2개의 모항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면은 이제 더 이상 서해는 한국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 한국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본과는 이제 동해 쪽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쭉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도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3자가 분명히 뭔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때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북한이 속을 새기지만 여전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한국, 남한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그리고 최근에 북러까지 저렇게 지금 유사 핵동맹을 맺었으니까 러시아도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는 분명히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게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 자유, 민주, 시장, 인권, 개방 이런 걸 같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우리가 가치 동맹 이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하게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럴 때 한번 제대로 된 한미일 안보협력 메커니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따 또 다른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미일 협력 관계 속에서 특히 한중 관계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고든 창 선생님께 플로어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셨나요? Thank you for waiting patiently. I am, and I thank the Sejong Institute for this opportunity, and I also apologize for not being able to present in person. The differences between China's regime and America's democracy are irreconcilable.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believes it is in an existential struggle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regime believes this, not because of anything that we Americans say or do, but because of who we are. An insecure regime in Beijing is worried about the inspirational impact of America's values and form of governance on the Chinese people, which mean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have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s long as the Communist Party is in power. Now, despite all of this, American presidents have always tried to come to terms with the Chinese regime. And as we heard from Fred just a few moments ago, President Trump would like a deal with Beijing from all that we can tell. Some people even call this a grand bargain. Now, everyone would wonder what a deal, grand bargain or not, would look like. I don't know what it would look like, but there is one thing that I can say. I can say that whatever deal that President Trump and Xi Jinping hammer out will not last. It will not last because the Chinese dishonor their obligations when they feel it is in their interest to do so. You know, President Trump should know this, of course. The Chinese violated the so-called Phase 1 trade deal of January 2020, soon after it was inked in Washington. And also, the Chinese dishonored their promise to him of 2018 to curb fentanyl sales across the Pacific. But Trump shouldn't feel that he's being singled out for this, because we have seen China, Xi Jinping, the same person who made all these promises to President Trump, he also made promises to President Biden in 2023 about fentanyl, and to President Obama in 2016 about the same. And Xi Jinping has violated those pledges he's made to all three presidents. So whatever happens, we should expect friction. And we should expect friction for another reason, and that is the Chinese regime is in distress. So starting with the core problem for Xi Jinping, it's his economy. His economy is not growing at the 5.0% pace that was reported for 2024. Right now, we don't know how fast it's growing, but it may not be growing at all. But even if it were growing at 5.0, it's not growing fast enough to create output to service the debt that China has accumulated in past decades, but especially since the 2008 downturn. And this means that China right now is in trouble. Because Xi Jinping has turned his back on consumption as the basis of the Chinese economy, he has only one solution to rescue himself from an increasingly worsening position, and that is to export more to the world. That's a problem for him right now, becaus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even countries in the global south are starting to close their markets to China. And today we saw President Trump slap additional tariffs onto China when, in consideration on top of what he's put on before, the tariff rate that the United States imposes on China right now is 65%. And that means that many Chinese products will become essentially unsaleable in the US because the prices are too high. Now, despite all of this, Xi Jinping is taking a tough line on trade. He's imposing tariffs of his own and other non-tariff measures. But he really can't win what people call a trade war. And the problem is that, first of all, his economy is smaller than ours. It's less than 2/3 the size of America's. But more important, China is the trade surplus country. Last year, China ran a merchandise trade surplus against the US of $295.4 billion. And as we know from history, smaller economies lose trade wars, and also trade surplus countries lose trade wars because they really have no ammunition. I mean, what are they going to do? Are they going to stop exploiting the American market? So Xi Jinping right now, I think, is in a very desperate position. All of this is occurring when inside of China that is now going through important changes. And one of those changes is that Xi Jinping is closing off his country to the outside world.
he's delinking or decoupling, no matter what term you want. You know, China looks modern, has a lot of badges of modernity, high-speed rail lines, tall buildings, state-of-the-art stock exchanges, but China is not a modern country, not a modern society. Because we know that through millennia of Chinese history, when leaders have felt that the pressures from the outside were too great, they would close up their society from the outside. That's what Xi Jinping is doing right now. And we also know from past instances of this that this has always led to tragedy for the Chinese nation and the Chinese people. So this is a danger sign. But it's not just the crumbling and stagnating Chinese economy. There are other problems. So for instance, you have crumbling property prices, continuing debt defaults, a falling currency, accelerating capital flight, worsening environment, and failing local governments. Problem here is that Xi Jinping, with the power that he's accumulated, has now taken China in the wrong direction. And he's taking it in the wrong direction fast because he is an admirer of Mao Zedong. And the Maoist or Maoist-type policies that Xi Jinping is trying to impose are just aggravating China's problems. That means a desperate Xi Jinping is probably seeing a closing window opportunity for his grand ambitions, such as annexing Taiwan or whatever. But this means he probably is thinking he has to move against the world fast. He has to move against the world fast and maybe create military misadventure abroad, not because he wants to rally the Chinese people with a war. Right now, the Chinese people do not want war. But a war would be in Xi Jinping's personal interest because that would prevent other senior Communist Party figures from challenging or even deposing him. Now, China right now threatens its neighbors, as we've just heard. It threatens all of its neighbors, but in particular, Japan and South Korea. Now, President Biden, as we've also heard, was very successful in establish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his principles of Camp David in August 2023, and that was to his great credit. You will hear a lot of people say that President Trump doesn't think very much of alliances, and I can understand why, because of comments he has made. But we also have got to remember that his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just finished his trip through the region, and clearly Hegseth said the United States was going to stand with its friends and partners. And I think that is an excellent sign. Now, it also is true that China, Japan, South Korea have been talking among themselves because they want to try to protect themselves from President Trump's tariffs. But I don't think that we are going to see any enduring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of them with regard to trade. For one thing, we know that China never adheres to its promises, but also, as we have heard, China is threatening both Japan and South Korea. It is trying to slice off islands from the Japanese homeland, not only the Senkakus, what the Chinese call the Diaoyus, but also Okinawa and the Ryukyu chain. And also, Xi Jinping is trying to grab a significant portion of South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So I believe that ultimately, whatever President Trump does with tariffs with regard to Japan and South Korea, these three countri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will move closer together. They will move closer together unless leftists take over the South Korean presidency, which could happen within 2 months. And if that happens, then all bets are off, because we know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very hostile to the idea of an alliance.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Lee Jae-myung, has called the U.S. an occupying force, and he will break the alliance if he sees the opportunity to do that. This is beyond the scope of my talk, so let me get back to what I'm supposed to discuss, and let me conclude by talking about war. War was once inconceivable to many people in Japan and in South Korea.
But now it's become looking possible, and in some days it looks probable. Now, it looks possible because of China's provocative activities. So, for instance, China is flying into Japanese airspace and slicing through Japanese waters. It's encircling Taiwan. It is conducting live fire exercises that are unannounced near Australia's coast. And most worryingly of all, it is engaging in very provocative and belligerent activities against the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Now, we do not know if Xi Jinping has made the decision to go to war. But there is something that we know 100%. 100% we know that he's made the decision to risk war. And he's also made the decision to risk war with American treaty allies, which means he must now be prepared to wage war against countries like Japan, Philippines, South Korea, but he's also prepared to wage war against the United States. I worry that we see all these provocations in China's peripheral areas, and Xi Jinping probably believes that he can control escalation. But I'm not so sure that he can. I'm not so sure that he can because in China's political system right now, only the most hostile answers are considered to be acceptable. So if Xi Jinping loses control and there is escalation, this could spiral out into a very dangerous situation. We've got to ask ourselves one question. When in history has a militant regime that can't stop talking about going to war, which is in fact preparing for war, did not start one? And we're seeing right now very, very worrying signs inside the Chinese regime itself, especially in the Chinese military, which looks like there are purges and counter-purges with factions fighting each other. And we are also seeing signs, open signs of disloyalty to Xi Jinping. These are these pieces in the Chinese propaganda organs praising collective leadership, a direct slap at Xi Jinping. Because Xi has closed off the Chinese regime, or is closing it off, as we've talked about, this is murky. We don't quite understand what's going on. But nonetheless, we need to be prepared for bad outcomes. We need to be prepared for anything, at any place, at any time. Thank you. 네, 골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골든 존 선생님은 과거 한 20여 년 동안 중국, 홍콩에서 법률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 내부 사정, 중국 정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last and but not least라는 말을 씁니다만 우리 조비현 선임 연구관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조비현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이 제가 세종으로 둥지를 옮긴 지 딱 한 달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잘 알고 있고 저희 이사장님하고 저희 소장님 그리고 세종연구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유명한 이사장님과는 제가 한미동맹재단 통해서 신경수 사무총장님을 도와서 많은 행사를 좀 관여해 왔었는데 이렇게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패널에 앉을 수 있어서 또한 이 또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패널로서 사실 더 이상 좀 뭘 더 말씀드릴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제 발언은 이번 패널 주제에 맞게 처음에는 이제 대중정책,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한미 안보협력에 미치는 함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간의 정책 제언 정도로 제 모두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대중정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부터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명료하고 명확한 것 같습니다.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very clear한 그 대중 정책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사실 한국에서는 그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는 공세적이지 않다라는 게 의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중 강경자들을 내각에 배치하면서도 그 대선 때보다는 관련 발언이 적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 미중 간의 경쟁이 그 수준이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떠한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플라이츠 부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대중 정책의 목적은 매우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발표한 그 핵 운용 지침, 신규 핵 운용 지침을 보게 되면은 그 미국이 처한 안보 환경을 다극 체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러라는 하나의 위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위협을 동시에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 때 작성되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로 넘어왔지만 그 시간에 미국이 처한 안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다중적인 다각화된, 다변화된 위협 속에서도 중국은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미국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떠한 대화나 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트럼프가 이 다극화된 체제에서 중국을 다루고자 하는 미국의 경쟁 전략, 생존 전략이지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집중도가 결국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다극체제 하에 놓인 어떠한 패권국도 제가 봤을 때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협력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명한 장관님께서도 선택이 사실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오늘 그 오리다키오 차관님께서도 이미 선택을 한국과 일본은 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선택을 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중요 기획문서라든지 뭐 인태 전략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대중경제를 최우선으로 한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고 필수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이제 대중경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의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한 두 가지 지점에서 차이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중 충돌 또는 대만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동맹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명료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좀 유지를 했다면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하에 동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소한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선상에서 이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욱 소장님께서도 그 개회사에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그 임시 국방전략 지침 미 국방부 내에서 배포된 것을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 내용은 미 본토 방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그리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것도 그동안 우리 한국 정부는 대부분이 이제 한반도 중심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지만 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그것이 대북용이던 이것이 대중견제로서 조금 그 용도에 대한 그 부분이 조정이 용도가 어떤 것이긴 간에 한국과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을 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한미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인데요. 사실 앞서도 많은 패널분들께서 약간 암시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 문제는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이미 선택을 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하고 일본 두 국가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북한 또는 중국이라는 최대 위협을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국의 해구산을 통해서 억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극 체제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 해법으로서 미국의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결과적으로 동맹국에 대해서는 거래적인 접근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동맹 관계나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리게 두는 것은 이 대북 억제라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북 억제를 이 확장 억제와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요 기제를 통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이 각고 정려의 노력으로 발전해온 것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화는 북한의 도발 그리고 보다 강도 높은 도발과 기회주의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미 안보 협력은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이미 선택된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찰스 플린 사령관님께서도 앞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이 지역에서의 제한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미일 안보 협력은 미국에게도 이러한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그 몇 가지 정책 제언을 좀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지금 한미일이 많이 해왔지만 이 대중 견제, 대중에 대한 위협 인식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 3국 차원의 어떠한 어느 정도의 상호 보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데요.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들어갔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상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문구를 저희가 캠프 데이비드 선언 프린시플 전부터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개최된 독일 미넨 안보회의에서도 이 한미일 3국 장관이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와 같은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강준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혼자서 밀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Coordinated Division of Labor, 그 분업적 협력 구조라는 것인데요. 요지는 이 다극 체제 하에 이 한미일 3국 모두가 이 다극 체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다극 체제 하의 전장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만 유사 사태 시에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한국의 전력을 여기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투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이러한 유사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북한이 북한과 같은 제3국의 기회주의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얼마나 잘 억제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 한미일 3국의 시각을 확대하고 거기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이러한 분업적 임무 할당이 되어야만 플린 사령관님이 얘기하신 이 작전적 범위의 확대도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강준영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좀 더 실질적인 협력, 그러니까 이 분업에 대한 체득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밀고 있는 이 CNC, Coordinated Division of Labor, CDL 이런 개념이 좀 회자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이제 정책 제안 부분은 아무래도 1세션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어느 정도의 재검토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적국들에 대한 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해구산의 보장성, 가식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3국이 가장 이번 달성한 성과 중에 하나가 이 정보 공유 차원이고, 저는 두 번째가 이 훈련, 동동 훈련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한미일이 그 B1B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훈련을 하고 있지만 이 B1B 외에도 다른 전략 자산을 포함한 공동 훈련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이런 핵과 재래식을 포함한 억제에 대한 협의체, 저희 한미일 3국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여기 패널에 그리고 여기 자리에 한미일 3국의 모두 중요한 관계자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한미 안보 협력이라는 것, 확장 억제도 물론이고 완벽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모리타키오 차관님께서도 subtle continuity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속성, 그러니까 하던 것을 안 하는 것이 적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너무도 무겁기 때문에 한미일 이 3국의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비현 연구원님 정책 지원까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각 패널리스트 분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레드 플라이스 부소장님께 드릴 질문은 앞서 논의가 됐지만 최근에 보도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서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을 하나의 결정적 시나리오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 한 5, 6년의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의 하이포테티컬한 가상적인 위협으로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것이 좀 더 이미넌트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인도 태평양 사령부 쪽에서도 과거 의회 증언을 보면 시진핑 주석의 제4기 연임을 결정하는 2027년이 하나의 그런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그건 과연 그런 것인가? 그것이 4기 연임에 대한 어떤 가지 국내외적인, 중국의 국내적인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이 끝나는 2032년 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프레드 플라이스 선생님은 과연 그런 중국의 대만 침공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시점을 대략 언제로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Well, those are difficult questions. I first want to say about this Defense Department paper, it is not Trump administration policy. It is a draft. I don't actually think it will be the final policy. I know the news media is reflecting it. It has some elements in it that I think differs quite significantly where I know other prominent Trump officials are. It's good to have drafts with different ideas circulating about, but I wouldn't read that as the final say on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There will b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by the Trump administration by the end of this year, hopefully by September. And a lot of people were putting thought into this even before Trump was elected with ideas. So be careful when we see draft papers, because they don't necessarily reflect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I don't think China is capable of invading Taiwan right now. I think it's a few years off. I don't know what the date is. I'm worried that they're getting more and more competent. But I'll tell you what will affect this invasion is what Taiwan and China learned from the war in Ukraine.
Russia did not understand new technology of war, attack drones, and new weapons to destroy tanks. And some of these weapons could be used against amphibious assault vehicles. And that's one reason why I think it's so dangerous that there are North Korean soldiers in the Ukraine war, because they're learning about this new technology. And General Flynn made that point quite well in his remarks. So, I mean, Taiwan is learning from these weapons, but China is learning from them too. And I'm very worried about what China is learning about drone warfare, which is changing warfare significantly right now. And between more and more sophisticated drones, sophisticated ways to blind them and block them, ways to get around that, Ukraine and Russia are working on this right now. And you can be sure that Russia is sharing all the lessons that it's getting with China, and that will factor into invasion. So I'm sorry, I can't give you a better answer.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저 보충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대만을 그런 침공하는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억지하는 그런 노력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있는 소위 미국의 동맹국가 파트너들이 같이 결속을 해서 중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어떤 보도에서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와서 그 동맹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언론 보도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사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동맹국들과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to start with that Trump is going to stick closely to the policy of strategic ambiguity. I think Trump will try to lower the possibility of a Russian attack on Taiwan, a Chinese attack on Taiwan, by lowering tens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t's beyond that. It's speculation on where this is going to be going. But I think the attacks, the criticism of Trump on alliances, I think it is really unfair. I don't think Trump's going to back away from alliances. I do believe, howeve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very clear with Taiwan that it needs to spend more on its defense. Taiwan spends about 2.5% of GDP on its defense right now. Some Trump officials said that should be increased to 10%. Taiwanese officials tell me that that's impossible, but I believe there will be a real press for Taiwan to spend 5% of its GDP on its defense, that it has to improve military conscription, and it has to buy better and more modern weapons to defend against a possible Chinese attack. This isn't unfair criticism. This is criticism of a friend to help them defend against an imminent invasion. And I know there are peopl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have even more ideas, but these are just some examples of the things I expect to come up in bilateral discussions.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엔 제가 모리대학교 전 사무장관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일 간의 한미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은 아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북한의 그 고도화되는 점증하는 핵 무기의 위협, 더군다나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지금 실용 단계라는 그런 정보도 있고, 머지않아 ICBM까지 이제 개발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되어 왔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는 북한의 핵 무기 위협이 현실적으로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extended deterrence, 확장 억제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한국, 일본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그 해구산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 사실은 한국에서는 언론을 보도만 보면은 과연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해구산만 믿고 있어도 되는가?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핵 개발 문제까지 이제 이야기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미국의 그 확장 억제 정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Japan is also very much concerned about the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We observe the North Korean regime launching missiles kind of every 2 months or so. And every time we are reminded of the imminent threat coming from North Korea. So the ultimate deterrence is, of course, the nuclear deterrence of US, and I think we can trust in the readiness of the United States about countering North Korean adventurous actions. So the nuclear deterrence, on the other hand, is not all what we can do. There must be everyday efforts to let North Korea know that they will not gain anything by starting a war against ROK or Japan. And this includes military actions, training, economic sanctions, and I think we are doing quite a good efforts for containing this North Korean threat. We are short of persuading North Korea to abandon the nuclear weapons, but this is something extremely difficult. We hope that something positive could happen by efforts of President Trump. Maybe efforts concerning the whole region could change the calculation of North Korea somehow. So I don't know what concretely we have to do, but everyday's efforts in a concerted way among our 3 countries is what we can do now.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강준영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그 한중일, 한미일이 아니고 한중일 협력관계 역할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한중일 사무국까지 서울에 설치한 것은 협력을 강화한 것은 한국의, 물론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제 일본에서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아세안 플러스 2와 별도로 다른 지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거는 한국 정부고, 사무국을 설치한 거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화가 됐는데, 그렇게 한국의 한중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일본도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은 더군다나 더 동맹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한중 관계, 일중 관계, 경제 무역면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중국하고도 우호적인 그런 경제 협력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의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을 한국과 일본이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역할도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한중 일 외무장관 회담 때 항상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한중 관계, 한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가 호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2017년 한국이 이제 사드를 고공 방위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중국이 그런 경제 보복을 심하게 했고, 그 일본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중국의 우리 케이팝이가 좀 과거에는 뭐 편하게 공연도 했는데 그런 것이 다 안 되고, 또 중국이 이제 한국을 관광하는 것도 이제는 많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거기에도 제한을 가한다든가, 또 중국의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도 많이 제한을 받고, 롯데가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고, 다만 근데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한국의 대중 수출이 그런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통계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의 거의 70%가 소위 중간재라고 해서 중국으로 수출된 것이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제품이 돼서 미국, 유럽에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한중일 그런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를 이런 구조적인 갈등, 이 갈등이 구조적이라는 건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완화하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결국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일본과 한국의 위치, 입장은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장관님 질문은 전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 한국에 좋을 것도 사실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한미는 동맹 관계고 한중은 협력 관계입니다. 이 동맹 구조와 협력 구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가 이제 대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미중 관계가 나빠졌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중일, 특히 이제 중국은 이질적이지만 어쨌든 미중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가운데서는 중국은 한국과 일본, 특히 중국이 생각할 때는 전략적으로 제일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을 더 끌어들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나친 대한국 압박이라든가 또는 지나친 북한 껴안기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한미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한미일 삼각협력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은 중국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한일이, 미중은 이제 당사자니까 미국 없이 한일이 같이 중국과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삼국 정상회담이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볼 때는 2대1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한일이 같은 편 돼서
중국 우리한테 압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전에 그거를 타파하기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우리 둘이 합쳐서 당신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고 한일이 가까워야 된다라는 뭐 미국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동북아 환경, 동아시아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제 본질적인 얘기들을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래서 중국한테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한중 관계가 나빠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핵심은 북한 문제다. 근데 우리 둘이 북한 얘기를 안 하지 않느냐. 미중 간에도 북한 컨틴전시 얘기를 하고 일본하고 중국도 북한 얘기를 하는데 왜 한중은 피하느냐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 그런 거를 하면서 삼국이 마주 앉으면 보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무슨 뭐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완벽한 완충작용을 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소통을 이어간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제 한국의 일부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도 안 봐주네. 막 이제 뭐 멕시코, 캐나다 경우도 보고 우리도 안 봐주네. 현대자동차가 가서 공장 세운다고 그랬는데 25% 때리더니 또 와서 상호관세 또 25% 하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정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플러스가 7이고 마이너스가 3이면 전략적으로 정책을 펼치게 돼 있지 않습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3이 먼저 나타나서 곧 있을 좋게 나타날 7을 상쇄시켜버리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쁜 것만 기억이 남는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정확하게 이런 방향을 설정을 했다면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소통을 충분히 우리랑도 하고 다른 우방이랑도 하면 그런 데 대한 오해가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밀어붙이듯이 하면 그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소통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계속 얘기할 거다. 근데 그런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타난다는 우려를 주면 사실은 이런 한중일 삼국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자칫 야, 미국이 너희 그렇게 안 해주는데 중국에 의해서 뭐하러 너희는 자꾸 그걸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뭐 공격을 하려고 그러느냐 라든지 이런 걸로 써먹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과는 끝없는 소통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삼국 간에는 그동안 약간 한쪽에 몰아두었던 그래 문제가 생길까봐 꺼렸던 얘기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그게 한중일한테도 좋다. 저는 물론 한중 관계도 그 새로운 기준점을 찾는 거다. 리셋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 기준점을 찾는 거고 장관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갈등이 있잖아요, 다. 근데 갈등은 원래 해결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 지든지 죽든지 해야 해결이 되죠. 갈등은 관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방향이 잡히는 거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제 서로 가려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자. 그렇게 해 간다면 저는 그런 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3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미중 간에 이것도 조금 나름대로 그 대화와 대화 또 여기에 소통한 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간 완화시키고 완충하는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조비온 연구원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저 연구관은 미국의 핵 전략 확장 억제라든가 비확산 문제를 쭉 죄송합니다. 우리 고든창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고든창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토픽이 사실 미중 관계 그다음에 한미일 관계인데 특히 미중 관계에 대해서 오늘 프레드한테 상세한 얘기를 들었고 또
아침 오천연설이라든가 아침에도 프린 대장으로 또 들었는데 미중 관계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어젠다라고 그럴까 이것이 될 텐데 중국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소위 그간에 얘기해온 디카플링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래 안 하고 서로가 살 수가 있을 건지. 그래서 지난 한 2, 3년 내에는 디카플링이라는 말 대신에 디리스킹, 거래를 하되 리스크를 줄이자는 그런 단어도 나왔는데 우리 고든찬 선생님이 볼 때 과연 미중 관계에 있어서 디카플링이 가능할 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I think that it's certainly possible, certainly realistic. And we're already seeing it for two reasons. First of all, when you look at the American tariffs on China, it is encouraging companies to move their factories to locations where the tariffs are lower and where they see less possibility of risk of conflict long term. So that's occurring. It's a pull, but it's also a push. Because Xi Jinping believes that there should only be state companies. He doesn't even like domestic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 and he certainly doesn't see that foreign companies have a future in China. So there's also the push out of China. And this has been evident, for instance, just this last week, where we've had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which make it possible for Beijing to actually expropriate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foreign companies.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other measures recently that have made life very difficult. This goes back a couple of years where we've seen these highly discriminatory investigations of foreign companies. Started with the investigation of Minsk Group in Beijing in March of 2023, and it's continued on. So as Fred Fleitz was talking about, companies are leaving China because they do see that there is no long-term future there, that the regime doesn't see that they have a place there. So yes, this will occur. And while this occurs, I think that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war because, as Samuel Huntington, the late Harvard political scientist, said, when countries see that their futures are starting to diverge, he actually said, quote, war is likely to result. I think that's an exaggeration, but nonetheless, it's true. I think the threshold of risk or the threshold for the use of force declines when countries no longer see that they will maintain high volumes of trade. And so that is going to be the situation. We're seeing a world of deglobalization. Larry Fink of BlackRock in 2022 wrote a letter to his shareholders and said that the era of globalization that everybody had experienced and had benefited from was over. And he said it was over for a couple of reasons. One of them was COVID, which lessened the links among companies, among countries, among people. But he also said the war in Ukraine killed globalization. And I think that he was right about that. We are going to see countries pull apart, and they're going to pull apart for many reasons. And because of that, we will see the delinking that people talk about. It may not occur automatically, but remember, the Chinese and the American economies were not linked at all. And through decisions that were made by a series of presidents, companies were encouraged, or certainly they felt that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orrect for them to actually invest in China. Now, the political situation around the world has changed. And we are seeing, because of increased turbulence, because of increased wars, companies are starting to see that the skies and the seas are no longer safe. So there will be this delinking. And it'll be delinking not only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ut among various countries as well. And so, yes, it is possible, and it will occur. And I think that the pace of delinking will actually accelerate
as we go through a very, very difficult period going forward.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팔로우업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코멘트를 안 하셔도 되지만 지금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을 위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미국에 이제 제조업에 투자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한국, 일본, 뭐 대만 다 이제 그런데 한 가지 퀘션은 미국의 그 퍼캐피타 GDP가 거의 뭐 7만, 8만 불 이렇게 높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에 흥한 이제 한국이 3만 한 5천 불이 좀 안 되고 3만 5천 불 통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중국은 우리보다 낮고 대만 우리보다 조금 높을지도 모르고 동남아 제조업도 뭐 우리보다 퍼캐피타가 낮은데 과연 미국에 들어간 제조업체들이 미국 시장만을 가지고 7, 8만 불의 그 퍼캐피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지불할 경우에 그게 장기적으로 서스테이너블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Well, nothing really is sustainable long term, but I do think that we are going to see that per capita GDP in the U.S. increase. And the reason is that as we see war spread around the world, we've now got wars in Europe, we've got insurgencies in North Africa that look like wars, we've got war in the Middle East. If we end up with a war in East Asia, I think companies are going to see that they need to be in the United States, just from a political risk point of view. And so I think we're going to witness a lot more investment into the U.S. I don't know if the U.S. can absorb all of that for a number of reasons, but as the world becomes more precarious, becomes more turbulent, people are going to want to be in the world's biggest market. That market can't be replaced. And so companies are going to see that it's in their interest to do that, especially if the United States has a president, as it does now, who wants to encourage foreign companies to manufacture in the U.S. So yes, that's going to happen. And it's going to, I think, accelerate. 네, 감사합니다. 그럼 조비안 연구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 연구관이 이제 그런 비확산 확장 억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전에도 잠깐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핵 잠재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일본 정도의 핵 잠재력을 우리도 농축 재처리의 능력을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핵 잠재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보는 이 국내 논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개념 사용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핵 잠재력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핵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황, 그 컨디션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핵 잠재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위도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잠재력은 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핵 잠재력이기 때문에 사실 개념적으로는 이것은 뉴클리어 해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핵 잠재력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모든 합리적 국가라면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을 그 테이블 위에 놓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한 이러한 핵 잠재력에 대한 논의는 사실 동맹 간의 이 안전보장 의지를 재확인하거나 적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의지를 발신하는 역할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 가능성입니다. 지금 핵 잠재력이라는 것을 소위 트럼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 1, 2, 3 협정에 대한 개정 얘기도 있지만 사실 1, 2, 3 협정을 이행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보다는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북핵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핵 잠재력을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뭐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한미일 공동 공중훈련, 뭐 한미 쌍매 훈련, NCG 4차 회의 개최된 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G에서 합의한 그 핵 작전 지침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이 북핵 억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적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서 제철이라든지 농축이라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래 변화에 대해서 그 수단을 아예 안 한다라는 것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가장 현실적인 합리적인 국가라면은 지금 대북 억제를 위해서는 이 트럼프 임기라는 단기 임기 내에서는 우리 오늘 그 패널의 주제인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 한미 공동훈련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한미 NCG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가장 단기 과제, 지금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3시 35분이 지났는데 제가 시간 관리를 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 어렵게 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이제 또 기자회견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 세션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패널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미국 시간은 아마 새벽일 텐데 참석해 주신 우리 골든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끝내겠습니다.